함께 이야기 나눌 책, 네, 어떤 책인가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란 책인데, 이 책은 한 줄로 정의하면은, 왜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우리 주변에서 경제적으로 프레임이 많이 걸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이해하면은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배웠고. 네,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책 읽으면서 인상 깊으셨던 문구 소개해 주세요. 2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손실 프레임과 이득 프레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희가 또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책에 그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의미 있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일한 양의 이득으로 오는 만족보다는 동일한 양의 손실이 주는 심리적 충격을 사람들은 더 크게 느낀다. 카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손실은 이득보다 2.5배 정도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손실 혐오라고 한다.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책에도 나오는 사례기는 한데 아지트 근처에 부대찌개 집이 있고요. 그 저쪽 길 건너에 세탁소가 있어요. 네. 제가 이 두 군데를 모두 자주 갑니다. 근데 이 부대찌개 집에 가면 딱 써 있어요. 현금으로 하면 1,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세탁소에 가면 카드로 하시면 10% 더 내셔야 돼요. 라고 써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부대찌개 집에서는 항상 카드 썼거든요. 근데 세탁소에서는 계속 현금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대찌개 집에서는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할인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주변에서 많이 보셔서 그쵸. 공감이 되실 거예요. 10% 이득이라고 하면은 나한테 이제 그 10% 할인이라고 하면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인데 됐고 그냥 카드 할게요.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세탁소에 가서는 이거 하시면은 10% 더 내셔야 됩니다. 카드 하시면 10% 더 비싸게 결제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듣고 현금을 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요. 손실을 사람들은 이득의 2.5배 더 크게 생각한다. 크게 생각한다. 저도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탁소에서 10%를 더 내는 게 되게 아까운 거야. 네. 근데 부대찌개집에서 10% 할인받는 거는 됐어 귀찮아 그냥 카드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금액은 어떠냐? 똑같아요. 똑같이 10%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우리 뇌가. 그게 손실 프레임과 이득 프레임이거든요. 정리하면은 손실 프레임은 우리가 정해진 금액보다 더 크게 느끼고 이득 프레임은 정해진 것보다 더 작게 느낀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의사결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 정확하게. 여기서 10% 이득인 게 이득인 거랑 저기서 10% 손실인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득을 하찮게 생각하고 손실을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라는 거죠. 사실 중요한 게 이게 투자 관점이 되게 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디녀 카너먼의 얘기는 이 투자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서울 아파트 계속 오르는 건데 왜 이거를 중간에 내가 뭐 하락장 오더라도 버티면 되잖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못 버팁니다. 왜 못 버티냐면 여기 디녀 카너먼의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사람은 이득에서 1의 행복을 느꼈다면 손실에서는 2.5배의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충격이 정말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억 벌 때는 그냥 뭐 벌었네 뭐 좋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1억을 잃을 때는 한 2.5억 정도 잃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파격이 큰 거죠. 사실 얼마 전에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애플이랑 협업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실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 막 그리고 현대차는 오래 가져간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애플이랑 협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사람들이 막 많이 하한가 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봐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비트코인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막 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순간에 사실은 사람들이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뇌는 기본적으로 이익보다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하는구나. 그럼 그때 투자는 그런 거죠. 내가 그 투자한 물건이 손실을 볼 때 그때 파악해낸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투자하려면 내 뇌에서는 되게 충격이 크지만
그럼 본질적인 거는 이 물건의 가치가 어떠냐는 거죠. 물론 그때 순간에는 굉장히 나게 악재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뉴스들이. 근데 그런 거 안에서 내가 이 물건이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갖고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물건을 사실 그냥 어떤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면 다시 팔아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또 사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쭉쭉. 저는 그분들이 이제 저도요. 항상 사달라고 할 때만 사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은 내가 혹시나 지금 혹시 여러분 그 중간에 사실 그런 분들 많아요. 네. 제가 예전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제 되게 용인의 아파트를 굉장히 잘 샀는데 네. 예, 되게 아. 뭐 한 3억 정도에 잘 네, 사셨는데 그게 중간에 사실 용인의 중간에 입주 물량이 터지면서 막 전세가 떨어지고 힘든 시기가 있었죠. 매매가도 이제 네, 떨어지는 좀 시기가 주저앉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인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음. 이거 조금 또 여러 개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매도를 좀 고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느꼈던 거는 이제 그게 잘 네. 오르진 않았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자기 볼 때는 되게 너무 손실 충격이 크다 보니까 네. 또 그 물건 안에서 또 이제 그게 자기가 보는 가치를 못 느끼면 예, 뭐 이거를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계단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랐다가 되게 그리고 오랫동안 가다가. 조정을 거쳐요. 네. 예, 뭐 하락하거나 비슷한 가격의 조정을 음. 거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모르면 내가 이제 아까 말한 내 기본적인 뇌의 세팅이 상승은 한 배의 기쁨, 손실은 2.5배의 충격, 그렇죠. 막 슬픔이 네. 온다는 걸 내가 모른다면 내가 이겨내기 되게 쉽지 않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도 내 가치 있는 물건을 샀다고 하는데 잠깐 손실이나 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지금 프레임에 빠져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좀 내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물건의 가치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이거를 아까 이제 부대찌개집 세탁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이제 너바님 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에 꼭지 잡은 거예요 누가. 내려가요. 그랬다가 올라왔어 다시. 그때 일단 버텼어. 버티긴 버텼는데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자기가 산 가격 회복되니까 바로 파는 거야. 그치. 심지어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와서 내 금액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내가 전고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저거 왜 팔지? 그렇게 오래 버텼는데 좀만 더 끌고 가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왜 저걸 팔까? 근데 그거는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치. 2.5배의 크기의 충격으로 나한테 다가오니까 내가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나마 진짜 억지로 꾸역꾸역 견뎌서 드디어 10년 만에 내가 산 가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다행이다 하고 그걸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위기 안 좋고 가격이 쌀 때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 투자자니까 가면은 이런 사연들이 진짜 많거든요. 나오는 맞아요. 물건들 보면은 사연이 되게 많은데 옛날에 어려울 때 사서 이제 딱 그 가격이 됐는데 막 너무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아까 너바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진짜 얼마짜리지? 이 물건의 가치가 어떻지? 얘 강남까지 얼마나 걸리지? 얘가 이 주변이 학군이 어떻지? 환경이 어떻지? 사는 사람들이 어떻지? 그런 걸 보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올라가고 나서 화병 걸리는 일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어떤 분 상담했었는데 그분이 그 20년 재개발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팔고 싶다고 이제 관처나기 직전인데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미쳤냐고 그걸 왜 파냐고. 그 엄청 좋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징글징글한 거지. 고통스러웠던 거지.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냉정하게 이 물건의 값어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핏이 이런 말 했어요. 워런 버핏이 뭐라는 얘기냐면 투자는 이제 조급한 사람한테 돈을 뺏어서 느긋한 사람의 통장에 돈을 넣는 게 투자라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게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내가 샀는데 더 빠지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무릎 이하에 샀을 경우 바닥도 있잖아요. 또 바닥 밑에 지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투자처의 가치를 내가 잘 보는 눈이 없다면 사실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조금 이제
그럴 수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구절 네. 주시겠어요? 다음은 소유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책의 26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무엇이든 내 소유가 되고 나면 그것의 심리적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쓰지 않고 방치하던 물건도 남이 달라면 주기가 아까워진다. 중고 물건을 놓고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에 가격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 것의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과 아직은 내 것이 아닌 중립적인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느끼는 물건의 심리적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 판매자를 탐욕스럽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일단 그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우리도 그들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 물건을 사려는 구매자가 턱없이 낮은 가격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탐욕과 안목을 탓하기 전에 누구나 그 물건을 소유하기 전에는 그 구매자와 같은 프레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단 가지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가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핸드폰 쓸 때 투자하기 전에 아이폰 썼거든요. 그때 막 그랬어요. 아우 갤럭시 막 이랬었어요. 안 이쁘잖아, 별로잖아, 막 아이폰이 짱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갤럭시로 바꿨어요, 투자하면서. 왜냐면 이 아이폰이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바꿨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도 똑같았잖아요, 폰은. 근데 내가 가지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가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투자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자를 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 보여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요즘에 되게 막 이제 엄청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무슨 얘기만 하면 엄청 예민하잖아요. 집과 관련된 얘기하면. 그쵸. 예. 근데 서로 그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잖아요. 그럼 내 집 마련이 이제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해주면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 상처 주고 이런 거는 덜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그런 마케팅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런 물건을 안 사게 됐어요. 이 내용 알고 나서부터. 일주일 써보시고 돌려보내세요. 마음에 안 들면. 홈쇼핑 이런 거에 홈쇼핑 이런데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일주일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세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옛날에 몇 번 써봤었어요. 그런 거를. 글쎄요. 내가 고백하면 내가 이런 거 몇 번 샀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근데도 그냥 안 보내요. 왜 안 보내요? 내가 가지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걔를 보내야만 되는 치명적인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 안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결정에 대해서 좀 합리화를 시키고 동시에 귀찮은 거예요. 환불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귀찮은 데다가 그렇게 되니까 귀찮음이 깔려 있으니까 이 물건을 내가 매장에서 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작은 흠 때문에 안 살 거를 여기서는 그 흠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마케팅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도 돈을 내가 좀 아끼고 싶다. 내가 가계부 써가지고 쫙 봤는데 도대체 뺄 게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거에 의해서 물건을 주로 사셨던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유 효과를 노리는 프레임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매장에 가서 진짜 필요해야만 사겠다 확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비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옷도 그냥 반품시키더라고요.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보내세요. 근데 입어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되게 마음에 안 들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입어요. 전 반품하는데. 그거는 코크님이라고 해요. 대신 여러 개를 사서.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불필요하게 지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중요한 프레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부분 나는 부동산이 하락한다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기의 어떤 스탠딩, 자기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네요. 사실 여기 계신 저희 팟캐스트 PD님이 원래 엄청나게 하락론자였어요. 근데 본인이
집을 마련하시고 내 집 마련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처음엔 저를 완전히 쓰레기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셨는데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집만 하셨으니까 자기 집 궁금하잖아요. 오름까지 떨어질까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집을 내 집 하고 나서는 이게 올라야 돼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자기 전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대출 이자 나가지 뭐 네. 나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어머님 항상 저한테 그냥 야 너도 너 같은 애면 키워봐. 저희 둘째가 저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정말 똑같아. 그러니까 그 입장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말 하는 거가 되게 의미가 없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집을 자기가 이제 그전에는 무주택자일 때는 당연히 지갑 떨어져야지 생각을 하지만 내가 주택을 매수하는 순간부터는 그 집은 떨어져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내 재산의 거의 70% 이상이 거기에 몰인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죠. 충분히 다르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내가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은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이라도 뭔가를 소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택들을. 왜냐면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부자의 프레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부자들은 집이 없냐, 있냐, 없냐. 예. 코크님, 네. 혹시 지금 부자들 중에 집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있는 사람이 거의 다수 아닐까요? 90% 넘을 것 같은데요? 90% 넘겠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네. 부자니까 90% 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자의 90%는 집 갖고 있구나. 그럼 난 그 포지션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내 프레임에 따라 움직여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집이 없으면 뭐 이제 집 가진 사람 뭐냐면 뭐 이렇게 뭐 다주택자 극혐하고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부자를 꿈꾼다면 내가 지금 그 프레임 안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바님 얘기해 주신 거에 제가 뭐 작게나마 제 생각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다른 채널에서.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채팅창이 막 올라와요.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근데 많으시죠. 그거 보면은 아니 솔직히 이건 우리 채널이니까 내가 그냥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네네. 편안하게 네. 막 올라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로 전혀 이해를 안 해요. 전혀.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들으시는 뭐 1주택 혹은 다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먼저. 얘기가 되려면. 얘기하고 싶으면. 맞아. 아니면 얘기 안 하면 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조금 더 서로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해의 바탕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거예요. 소유욕과. 왜냐면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게 됐을 때 마음이 변하는 걸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지금 듣고 계시는 예를 들어 뭐 무주택자분들이라거나 좀 전에 너만에 해주신 말씀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더 발전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된 게 나를 벽을 탁 쳐버리는 게 다 프레임이에요. 걷어내고 진짜 나 부자 되고 싶다. 아니면 나 진짜 돈 벌고 싶다. 나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 프레임 내용이 다 그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프레임의 종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이 당신의 삶에 오류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그거에 맞게 대응해라. 그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만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로 부자들은 집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 당연히 많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나 다른 내 힘든 부분들을 일단 띄워놓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코크님은 이거 어땠어요, 이 부분? 저는 이게 보통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주택을 내가 실거주를 팔 때의 느낌과 내가 다른 집을 매수할 때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실거주를 팔 때는 왠지 내가 이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이 안에 추억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고 의미가 되면서 이건 너무 좋은 거지 나한테는. 그래서 팔 때 더 좋은 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집을 내가 다른 집을 매수할 때는 되게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알지만 이게 내 거를 팔 때와 또 다른 사람 걸 살 때의 그 느낌이 정말 다르다.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뭐 다른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집을 이렇게 매수하게 될 때,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예전 같았으면, 아, 네, 이렇게 있지만, 지금, 아, 네, 그렇죠. 네, 아, 추억 많으셨겠네요. 이제 이렇게 좀 그걸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실거주라서 너무 추억이 많아서, 정말 그때 당시 좀 팔았어야 됐는데, 그거를 못 팔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좀 제 주변에 있어가지고, 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의미를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주고 본 게 아닌가? 이럴 때 좀 더 현명하게 좀 지혜롭게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승론과 하락론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네. 그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거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좀 하락했으면 하는 네, 거죠. 네. 왜냐면 맞아. 자기가 떨어져서 상처가 하는 거죠. 크니까. 네,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누가 원래 글리나 보는 것 자체가 내 프레임 안에만 쌓여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